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1부 황소연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3개월 이내 시장에 다가올 폭풍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8월 23일 전후로 이 대형 IT 등에서 단호한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수 신호만 발생한 것이고 이게 두 파동 이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을 잘 전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채권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비해서 3배나 많은 돈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 국채 시장의 키레이트 분석을 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유독 3개월물만이 도드라지게 볼록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전문가 용어로 험블드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금리에는 3가지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성장률과 기대 인플레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이 대규모 발행이나 만기 도래 같은 수급적 이슈가 아니라면 성장률이나 기대 인플레는 딱히 3개월물에라면 집중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가 남죠? 리스크 프리미엄. 향후 석 달 이내에 시장에 몰아칠 수도 있다는 그런 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주 빅 이슈였던 잭슨홀 미팅부터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이번 테이퍼링은 주가를 하락시키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버냉키 시대에 심한 텐트럼을 겪었기 때문에 연준은 가급적이면 시장과 더욱 소통하면서 천천히 반영시키려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유였죠. 사실 제가 잭슨홀 미팅에서 주목했던 것은 테이퍼링에 대한 개시 선언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물가에 대한 파월의 생각이 궁금했죠.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수개월째 5%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주로 참조하는 핵심 PC 가격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6%나 상승했어요. 지난 199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파월은 과연 어떤 말로 시장의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구체적인 이유를 5가지나 제시하면서 전체 연설의 40%를 할애했을 정도로 이 물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죠. 그가 제시했던 5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리오프닝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서만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들 제외하면 그저 그런 평상석 수준의 물가 상승에 불과하다. 두 번째, 최근 물가 급등을 유인해왔던 중고차 등의 가격이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임금 상승률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넷째, 지난 4반기 동안 장기 기대 인플레는 실제 인플레보다 언제나 낮았었다. 5번째,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장기 평균 인플레는 잠잠한 수준이다. 대부분 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전체 물가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중고차 가격 상승이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드라이빙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죠. 게다가 향후 자동차용 반도체가 잘만 공급된다면 얼마든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원래 받고 있던 주급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 구직 활동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9월 6일 이후가 되면요. 추가적인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이제는 실업자들은 구직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뭐 기술의 발전이나 아마존과 같은 빅 플랫폼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디플레이 요인을 만들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동의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두루마리 휴지 한 롤을 산다고 하더라도 다나와를 검색해서 전국에서 가장 싸게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니까요. 업체들은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싸게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세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배해왔기 때문에 디플레이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디플레이 요인 중에 하나였던 중국이 주요 공급망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난 수십 년 동안 디플레 수출국이었던 중국을 오히려 인플레 수출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의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번 잭슨 홀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으면서도 발작 현상을 야기시키지 않았으니까요. 성공을 이끌게 했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뭐냐?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신다면 테이퍼링의 개시 조건과 금리 인상의 개시 환경을 완전히 분리해 놓았다는 점이었어요. 이 파월이 제시했던 테이퍼링의 개시 조건은 이중 채무를 위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중 채무라는 것은 당연히 고용시장과 물가 안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파월이 물가는 이제 뭐 적정한 수준에 온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의 개선된 수치만 확인되면 테이퍼링의 개시 조건은 성립되는 겁니다. 이 파월은 고용시장이 조만간 연준의 목표치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점을 암시했어요. 그는 구직 활동을 지연시켰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백신 보급될 것이고 또 9월은 계약 시즌이며 또 추가 실업수당의 종료 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은 천천히 호전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어요. 결국 제롬 파월은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조건에는 좀 더 복잡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첫째, 경제가 완전 고용에 일치하는 조건에 도달해야 되고, 둘째,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해야 되고, 셋째,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온건하게 2%를 상회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이 중에서 세 번째 항목이 중요하죠. 한동안 온건하게 라는 대목은 물가가 2% 이상을 온건하게 유지되는지를 좀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켜보겠다는 거니까요. 이번 잭슨 홀에서의 파월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테이퍼링을 위한 조건에는 거의 부합됐다. 조만간 시작하겠다. 하지만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 곧장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라. 경제가 좀 더 안정적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 금리는 잡아둘 생각이다.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죠.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미 국채 금리 구조를 보면 이 3개월물이 유독 부풀러 있어요. 이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위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3개월물이 부풀기 시작한 시점 전후에서 사건, 사고를 모조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미군 철수 과정에서 13명이 전사했다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조금 더 도드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프간 사태가 굳이 3개월물에만 영향을 주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 향후 그가 주도할 여러 법안 처리에 장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망자만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170명이 죽었어요. 한두 명이 폭탄 조끼 두르고 공격해서는 저 정도의 사망자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미 의회는 탈레반을 믿은 바이든 네가 잘못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전사자가 많이 생기면 의회가 매우 민감해져요. 너무나 급격한 철수에 대한 비판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우리가 미국의 보안과 관련해 탈레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같은 민주당이니까 말을 살짝 돌려서 하긴 했지만 결국 바이든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었어요. 야당인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죠. 대통령직을 내려놔라 탄핵까지 언급이 되며 맹공을 쏟아 붓고
붙습니다. 하야는 스스로 내려오는 거고 탄핵은 내려오지 않을 때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이나 린지 그레이엄 등은 실패한 계획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싸그리 사퇴하거나 탄핵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언론들도 일제히 바이든을 비난합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 외교정책 전문가라고 자칭해 왔는데 최근 대참사를 보면 그럴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폭탄 테러가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든을 혼란한 상태로 빠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든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된 걸까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중에 그 답이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탈레반 지도자 압둘 가니 바라다로부터 두 가지 옵션을 제안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이 탈레반한테 말한 게 아니라 탈레반이 미국에게 제안했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려요. 탈레반의 지도자 압둘 가니 바라다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들, 그러니까 미국이죠. 당신들이 카불에 대한 책임을 지시오. 치안을 책임지시오.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우리가 카불 치안을 책임질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맞다면 탈레반은 애초에 카불 진입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모하마드 나세르 하칸이 탈레반 사령관은 카불의 경계 지점에서 더는 진군하지 않고 주둔만 하고 있었거든요. 탈레반의 지도자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미군이 카불 치안을 맡는 것이 1안이고 그게 안 된다면 2안이 있는데 탈레반이 카불로 입성하는 일이다라고 말이죠. 탈레반 지도자가 굳이 미국에게 1안과 2안을 제시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튼 미국은 2안을 선택했고 탈레반이 카불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자, 제 생각이 맞다면 애초에 미국과 탈레반의 계약은 카불은 정부군이 보안을 맡고 외곽은 탈레반이 맡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미국이 떠난 이후에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 말이에요. 그는 결국 휴가를 떠난다며 헬기를 타고 돈가방과 함께 국외로 튀어버리고는 야반도주를 해버리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도망갔으니까 누가 총을 들고 나가라고 싸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 명령을 내리겠어요?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에는 그나마 미국의 우호적인 탈레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비록 세력은 약해졌다지만 알카에다도 있고 IS도 있습니다. 카불을 사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가니 대통령이 돌연 도망을 갔으니 누군가는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알카에다나 IS의 위협으로부터 미군을 방어해 줘야만 했을 겁니다. 당시 미국은 8월 말까지 떠나기로 했고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전체 카불에 대한 보안을 신경 쓸 틈도 없었을 테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탈레반의 수장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가급적 미국이 카불을 좀 맡아다오. 어렵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면 카불의 보안을 탈레반이 맡겠다라고 말이죠. 결국 궁여지책으로 미국은 탈레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카불을 열어주게 된 거죠. 실제로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것은 달랑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빠른 상황의 전개에 대해서 탈레반의 사령관조차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카니 사령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카불 시내에서 군인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전사들 대부분이 오열했는데 우리 누구도 카불을 이렇게 빨리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말이죠. 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탈레반은 정부군을 상대로 총 한 방 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말은 미군이 탈레반을 카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가니 대통령의 먹튀라는 계획이 없던 일이 생긴 거고 그 때문에 대안으로 카불 외곽에 있던 탈레반을 끌어들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사실 탈레반과 IS, 알카에다를 이렇게 섞어놓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탈레반인 척하고 IS가 돌아다녀도 나 IS라고 명찰 달고 다니지 않거든요. 미국은 유일한 국외 탈출구인 공항 내부만을 경계했어요. 공항 외부에 대해서는 탈레반이 보안을 담당토록 미국과 분담을 했는데 이 탈레반이 지키고 있던 공항 외부가 뚫리고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무려 170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초대형 사고가 터지고 만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문제는 이 사건을 바이든의 지지율을 추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채 한도의 증액이라든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이든은 우선 공화당과 합의가 가능한 1조 달러 수준의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하원이 개원하는 대로 지금 휴회 중이죠. 근데 먼저 요건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그리고 서로 합의가 안 되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계산은 공화당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46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부채 한도 증액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부채 한도 증액은 공화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좌절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부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도 집으로 다 돌아가서 가사 일을 돌봐야 되거든요. 결국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3조 5천억 달러라고 하는 이 인정할 수 없는 추가 부양책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조금 고집을 부리게 된 거죠. 이런 경우 대개는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다들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런데 13명의 장병들이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말았으니까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이 무너질 수밖에 없던 거죠. 부채 한도 증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정이 동나는 시기는 대략 11월 중순 주변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래전 방송에서 거론해 드렸는데요. 이 말은 결국 앞으로 3개월 전후로 미 정부의 재정 파탄 문제가 도드라질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서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미 국채 3년물의 금리가 유독 도드라지게 부풀러 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개인과 기업의 저축 규모가 무려 17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 정부에서 바이러스 쇼크로 인해서 쏟아부었던 것이 16조 달러인데 이거보다 많은 돈을 저축으로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죠. 이 돈들은 주가가 다소 급하게 떨어지면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미국의 의회는 당론보다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홧김에 말은 그렇게 험악하게 했더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해할 일을 거의 만들지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민주당은 예산 조정권을 통해서 부채 한도 증액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또다시 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돼야만 하는 인프라 투자 법안 등 모든 정치적 이슈를 마무리하고 나서 공화당과 다시 합의를 통해 부채 한도 증액을 시도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석 달 이내에 미국의 재정 파탄 가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혹여 그로 인해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면 매수해도 되는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3개월 이내에 시장에 다가올 폭풍 그리고 매수 지점들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